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6.3% 올랐습니다. 물가가 2개월 연속 6% 이상 오른 것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처음인데요. 고공행진하는 물가의 정점은 어디인지 또 우리 경제에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석유류와 관련해서 좀 국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어느 정도는 좀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그래도 6.3% 올랐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석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로 제품이 뭐 상승 좀 둔화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고유가 상태는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물가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었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6.3%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연속적으로 6% 오른 게 이번이 이제 또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외환위기 이후에 한 23년 8개월 말인데 그 정도로 사실 지금의 어떤 거시적인 어떤 경제 지표가 자꾸 그때 외환위기와 자꾸 비교돼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 뭐 2022년 1월에 3.6% 이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3월에 이제 4.1%, 4월에 4%대 5월에 이제 5.4%, 6월에 6%, 그러다가 이제 7월에 6.3% 오르면서 계속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그 기여도를 좀 봤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에 과연 어떤 부분에서 기여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공업 제품과 개인 서비스가 주류를 이뤘거든요. 역시나 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석유류 같은 경우가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물론 좀 둔화된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은 보여왔지만 그래도 일단은 경유가 한 47% 정도 올랐고 휘발유도 25.5%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뭐 오름폭은 다소 둔화된 부분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서비스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6% 정도 오르면서 사실 뭐 외식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해보겠는데요. 생선회가 10% 이상 올랐고요. 치킨이 11% 올랐거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음식, 이런 외식 물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채소도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사실 채소 오른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피부로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채소류가 전체적으로 보면 25.9%가 좀 올랐습니다. 뭐 배추 같은 경우는 72% 올랐고요. 오이가 한 73% 오르면서 뭐 시장 보기 겁난다라는 표현이 딱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도 또 올랐어요. 이게 전기, 뭐 가스, 수도 같은 이 공공요금도 15.7% 이제 뛰어 올랐거든요. 이게 통계를 낸 조사가 시작된 2010년 그 1월 이후에 가장 높이 오른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채소도 오르고 공공요금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체감 물가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 이제 근원 물가가 좀 오르고 있는 부분도 참 눈에 참 보입니다. 그래서 근원 물가라는 이제 물가의 어떤 기조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변동폭이 큰 뭐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석유류 제품을 제외한 물가 지수거든요. 이게 지금 봤을 때 4.5%. 그러니까 이제는 2009년 3월에 4.5%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또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원 물가도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물가 지표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물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게 참 뼈아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시고 짚어주신 부분 육류나 채소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체감되는 물가라서 맞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게 정점에 찍혔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사실 지금 금융당국은 한 9월에서 10월 정도, 한 10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대외적인 변수가 굉장히 있거든요. 지금 실제 뭐 물가가 23년 8개월 만에 뭐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물가 피크아웃. 좀 유동적으로 보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의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기름이거든요. 원자재 상승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지표를 본다 그러면 이런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고유가, 이제 유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외 변수가 좀 완화적인 부분, 물가 상승의 압력을 둔화되는 부분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은 한 피크아웃이 한 10월에 물가 고점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은 뭐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1년 동안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예상했던 게 4.7% 7월 달에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 고점이 어디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대외적인 변수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물가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사실 피크 아웃은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7월이다, 8월이다 이뤄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물가 고점을 우리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변수들이 많다는 얘기겠고, 그래서 시장의 뭐 정부 당국의 예상대로 10월에 물가 고점을 확인만 된다 그러면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관련된 모든 시장들이 사실 안도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물가 고점이 과연 언제겠느냐 이것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의 모니터링이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단행을 한 거고 7월 달에 또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 저희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빅스텝을 단행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0.75% 정도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역시나 이제 소비 위축을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가장 특효는 금리 인상인데 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냐면 기준금리가 높아지게 된다고 그러면 시장금리 다 높아지죠. 그러면은 이제는 대출을 안고 있는 분들은 실질 소득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돈이 이제는 없다 보니까 쪼이되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가계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의 시장 트렌드가 짠테크입니다. 요즘에 짠테크요? 짠테크. 과거에는 욜로족이라고 해서 쓰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네. 요즘의 시장의 트렌드는 이제 짠테크, 아끼는 거에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지금 금리 인상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있고 지금 연준이나 아니나 또 우리나라에 있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소비가 줄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준금리의 인상, 그로 인해서 물가를 잡기 위한 소비 위축을 의도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최소 몇 개월이 걸립니다. 시장에 안착을 하려면. 근데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는 올려왔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물가가 잡히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뭐 금리 역전 현상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뭐 금리도 올리고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더 급하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고물가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은이 정부가 전망하기를 10월, 9월에서 10월쯤에 물가가 정점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네. 했고 또 아울러서 이제 한은은 그 스태그플레이션 여부를 10월쯤에 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밝힌 바 있는데 하반기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는 저성장인데 물가만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물가가 높아진다면 경기가 살아나서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가장 뼈아픈 계층이 바로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고 자산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겠느냐라고 이제는 지금 기자들이 정부의 쪽으로 뭐 한은에서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최근에 이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일단 시장의 전망치가 0.3%였는데 이걸 웃돌았거든요. 0.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펀더멘탈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경기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입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확답하기 어렵다라고 이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변수가 뭐가 있겠느냐? 역시나 이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의 예측과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원자재 가격 높아지죠. 유가 떨어지지 않죠.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만 사실 뭐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시작은 사실 이제는 전쟁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여름 휴가철이라서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성수기라 네. 국내 여행 가기도 약간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됐는데 그래도 국제선이 열리면서 그럼 해외로 가자 했다가 지금 해외 여행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한창 있었을 때의 그때 비행기 가격과 지금의 비행기 가격을 비교하자 그러면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뭐 기름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고요. 무엇보다 뭐 비행기 가격만 오른 게 아닙니다. 일단 환율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달러를 바꿔서 나가겠다 하신 분들은요, 오히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주고 달러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부담스럽고 현지에 가서도 문제입니다. 현지에 가서도 사실 뭐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적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높은 상태다 봐서 그래서 해외 여행을 이제 머뭇거리시는 분들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항공권 가격 비교를 보셔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 그리고 네. 크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느껴진다. 그래서 지금 뭐 여행사 입장에서는 뭐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지금 뭐 추석 특히 추석 황금 연휴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많은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예약률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행 업계에서는 좀 울상을 짚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의 요인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11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해외 여행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뭐 검사 비용이나 이런 거는 다 본인이 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는 여행을 또 주저하는 이유가 코로나 확진이 재유행이 되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11만 명이 이제 넘어갔고요. 또 해외에서 유입하신 분들도 500명이 또 넘어갔거든요.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해외에 나가서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 확진이 됐다 그러면 일단 해당 국가의 보건당국의 조치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규정에 따라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일 정도 격리하게 되고요. 뭐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 우리나라 많이 갑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처럼 7일 동안 격리가 되는데 이 격리 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들을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격리하면서 비행기 스케줄이 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도 고스란히 이제 내가 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 자체가 문제입니다. 뭐 우리나라보다 낙후된 적도 있고 우리보다 더 선진 기술이 있는 적도 있는데 일단은 의료 서비스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무엇보다 뭐 수십에서 수백만 원 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비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해외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수요가 줄고 있다. 보복 소비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네. 보복 소비가 일어나기는커녕 지금 오히려 재유행으로 인해서 조금 줄고 있는 부분이 여행업계에서는 좀 뼈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